사이버 사령부가 해킹을 해서 카라카스 수도 전체를 몇 시간 동안 정전시켰다고 해요. 거의 영화에 나올 법한 그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미국 침공에 대해서 마두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레이더를 수입해가지고 JY-27 같은 경우에는 미국 스텔스기를 다 잡을 수 있다. 혼장담한 레이더입니다. 이게 이번에 전혀 쓰이지 못했죠. 마두로가 이 레이더를 보면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중남미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에 기댈 수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네,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모시고 뭐 아시다시피 주말에 이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알아보고 향후 또 주목할 만한 국제 정세상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주말에 들려왔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고 사실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마약 운반선 뭐 공격하고 바다에 함대 띄워놓고 위협적인 그런 시위 같은 거 무력 시위는 하긴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미국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보실 수 있고 우러전 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러시아가 침공을 했냐. 대규모 군사훈련을 우크라이나 그쪽 국경에서 3주 4주간이나 이제 석 달 넉 달 동안 아주 장기전을 했어요. 장기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식어드는 순간 기습을 하는 건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 작년에 이 베네수엘라랑 미국의 갈등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 이제 견제랑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 압박이 장기화되는 것처럼 꾸몄다가 기습 타격을 한 것이죠. 그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압박의 수위가 높아져서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항모가 이제 카리브해에 배치를 한 다음에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베네수엘라 바다를 빠져나오는 모든 유조선을 압박, 검문 혹은 이제 납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가지고 이 봉쇄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이제 그 12월 30일 연말에는 CIA가 마약 카르텔 거점으로 추정된 중에 드론 공격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국지적 타격 그러니까 드론 폭격 정도로만 하고 끝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다만 이때 사실 공격이 사실상 다 예상되었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한 게 이 12월 30일이 기점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미 예상하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초 미군 합참의장이 댄 케인 장군에 따르면 이제 그때 이미 전투 준비 상태가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기를 기다려가지고 원래 계획은 며칠이었냐 크리스마스 당일날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로 했었으나 그때 기상 악화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상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돼요. 비행기는 뜰 수 있는데 뭔가 어둠이 많고 안개가 많아가지고 기습 타격을 하거나 이렇게 잘 이제 적의 상태나 레이더 같은 걸 잘 피할 수 있는 이런 날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1월 2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보 수집이 완료된 다음에 1월 2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 46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리고 이때 사용된 항공기가 150대 이상. 그래서 단일 작전으로는 작년에 이제 이란 폭격한 작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전투기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 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침공 작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요즘 워낙 뭐 SNS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라든지 보면 항상 그 SNS 상에 그 영상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전투 영상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 4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체포 작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그래픽으로 하는데 핵심은 카라카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수도에 있는 핵심 군사기지와 대통령궁에 대한 급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150대 항공기가 어디로 쓰였냐 했을 때 크게 4가지 군사기지, 티우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본부의 핵심 준추, 우리로 치면 계룡대라고 할 수 있는 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칼로나 에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군 기지이자 만약에 마두로가 도망칠 때 비행기 타고 도망칠 때 거기를 써야 돼요. 거기를 파괴하고 기타 이제 라과르항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장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건 좀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통신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괴해가지고 이때 공격을 들어갔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을 해서
카라카스 수도 전체를 몇 시간 동안 정전시켰다고 해요. 전투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이 미군들이 침투하고 기습 타격을 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이때 침투랑 기습 타격의 핵심은 델타포스였습니다. 델타포스는 뭐 옛날에 게임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좀 나이 좀 있으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요새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 일반인 사이에서는. 왜냐면 가장 최근에 유명한 그 특수부대 작전이 빈라덴 사살 작전인데 그때 델타포스가 하지 못하고 미 해군의 네이비실이 해가지고 네이비실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특수부대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델타포스를 더 쳐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특수부대가 160 특수작전 항공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즈랑 함께 이제 카라카스 시내로 침투했는데 요게 진짜 그 거의 영화에 나올 법한 그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픽을 저희 AI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헬기가 초적어도 침투를 하는데 공개된 영상에 보면 이들은 거의 한 지상 30m 이하. 그러니까 지금 저희 녹화고 하는 게 7층인데 5층 이하의 고도로 헬기를 낮게 띄워가지고 적 공격을 피하거나 빌딩숲 사이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조종사들이 몰래 야간에 침투해서 대통령궁한테 기습적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델타포스가 원래는 어떤 연습을 했냐면 그 마두로 대통령의 대통령궁에는 세이프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세이프하우스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시겠지만 VIP들이 몸을 숨기는 강철로 된 방어벽이라 해서 기관총도 안 뚫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세이프하우스에 마두로가 들어간 것을 가정해서 원래는 용접기를 들고 와서 그 세이프하우스 문을 녹이는 연습을 하려 했는데 델타포스 대원들의 작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마두로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두로를 잡히는데 성공했다는 게 공식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블로워치가 필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절단기입니다. 마두로와 영부인이 이제 손쓸 틈도 없고 지금 확인되려면 마두로의 경호병력 대부분이 다 사살됐다고 해요. 맞아요.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한 이게 지금 추정으로는 아마 저 자세한 정보 잡겠지만 1분에서 2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건데 이들을 잡아간 다음에 USS 이오지마로 불리는 미국 상륙함에 이 부부를 태운 다음에 그 이오지마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항공기를 타서 압송했고 그 압송했을 때 공개된 사진이 그 우리가 유명했던 그 마두로가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제 잡혀있는 모습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됐는데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요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델타포스만 동원된 게 아니고 HRT라고 하는 FBI 조직원이 동원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영화 시카리오 그 드네 빌리브 감독이 만든 아주 명작 액션 영화 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미국 군인이 외국에서 작전할 때 FBI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아무 때나 이제 범죄를 체포하고 이런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해외에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동행을 해야 돼서 이 FBI HRT가 동원됐는데 HRT도 원래는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델타포스한테 그 직접 작전 양보하고 압송이라든가 이런 수송을 맡았고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됐던 또 다른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가오리 같이 생긴 것 요게 지금 일명 RQ-170 센티넬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이 센티넬이 그 카리브해에서 착륙한 영상이에요. 요거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무인 정찰기로서 원래 칸다하르라의 그 유력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비밀 무기인데 공개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어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스텔스 항공기보다 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적이 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카라카스 항공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정찰 정보를 뭐 차가 어디 있고 누가 어디 있고 이거를 다 추적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는 이 마두로 대통령만 체포하고 전면 상륙 작전이나 베네수엘라 점령은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지금 베네수엘라에 미군 병력이 없는 게 사실인지 왜 미국은 단기간 군사 작전만 하고 이 전면 철수했을까요? 네, 지금 영상에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영상이 각각 이야기 제가 띄워드리는데 왼쪽은 그 트럼프가 작전 성공을 난 다음에 기자회견하는 영상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가서 부통령이 저항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둘이 많이 약간씩 달라요. 그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마두로를 생사를 확인해달라 미국에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우리랑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것인가 이게 논쟁이 좀 됐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마 트럼프가 생각은 끈앞풀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협조자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요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좀 그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이걸 통제하려고 있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는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자회견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안전하고 적절하며 정권 이양이 현명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며칠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전담하는 관료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SNS에는 총독이냐고 약간 비꼬기도 한데, 일단 미국 병력이 한 명도 없는 거, 이건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미국 군이 참여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시위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베네수엘라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베일에 쌓였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그럼 현재 상황 어떤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거나 현지 고민들 인터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상군이 지금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민병대가 많습니다. 그 민병대는 원래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유고 차베스가 만들어서 200만 명 이상인데, 제 보기에는 솔직히 정규군이라기보다는 동네 아저씨들한테 AK 소총을 들어준 거에 가까워요. 그들이 미국이랑 싸우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병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정권 안정이라든가 치안 유지용, 그러니까 마두로 독재 정권의 그 반항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 대신에 동원한 이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나 뉴스, SNS 보면 이 사람들이 카라카스 시내에 사람들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뭐 반 마두로 시위가 열리고 있고 친 마두로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 카라카스 시내가 너무 조용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그 현장에 끝나고 새벽 4시쯤에 해 뜰 때쯤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공습받으면서 연기가 나는 부분이 보이죠. 예. 그래서 2차 공격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공격을 안 하겠지만, 베네수엘라의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 군사 강국인 베네수엘라가 이번 미국의 군사 작전에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이제 송두리째 무너졌죠. 그래서 다른 남미 국가들도 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은 콜롬비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브라질도 좀 뭐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이번 마도로 체포 작전으로 중남미 군사력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반미 국가가 많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한 반미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너무 깊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정확하게 등거리 외교, 그 다음에 자신들이 안전한 안보 전략을 갖추는데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남미 방위사업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2031년에는 이제 30억 달러 넘게 일연평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5%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유럽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로 성장하는 시장이 사실 드물어요. 옛날에는 동북아시아가 이 정도였고 요새는 유럽 정도, 지금 이제 남미로 이 성장세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될 때 이제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정부화된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국경에 원래 게릴라들이 있었고, 이제 마약 분쟁이나 유통 경로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주변국가 마찰을 빚었는데, 대통령이 없어졌다 해서 이제 마찰을 빚었다가 이제 전쟁 안 할 거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마두로가 잡혀가기 전에 또 그 남미 국가들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관점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왜 기회를 얻느냐, 여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 이게 마두로 대통령이거든요. 맞아요, 딱 보이네요. 네. 이 사진이 뭐냐면, 미국 침공에 대해서 마두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중국과 손을 잡았어요. 근데 중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선택한 게 뭐다? 중국에서 레이더를 수입해가지고 중국산 레이더로 미국의 치명적인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도망치고 혹은 요격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베네수엘라 공군이 중국으로 산 레이더는 이제 JY-27, 뭐 JY-L1, JY-11B 이렇게 있는데, 특히 JY-27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미국 스텔스기를 다 잡을 수 있다, 호언장담한 레이더입니다. 이게 이번에 전혀 쓰이지 못했죠. 쓰이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추정되는데, 일단 그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자전기가 이제 얘는 스텔스기는 아닌데 레이더를 목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활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공격 핵이라든가 그 기타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런 레이더만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시드, 데드 작전이라 해서 방공망 제압 작전이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베네수엘라 공군이 이제 좀 일을 안 하고 태업하는 것을 이제 정보기관이 좀 노리거나 아예 이제 레이더 조정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포섭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국에는 중국산 레이더로 미국의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막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의 무기 수출할 때 과장 광고를 많이 한 게 이번 전쟁에 드러난 것이죠.
마두로가 이 레이더를 보면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K방산이 이번 사건을 위해서 중남미 시장에 더욱더 신뢰성 있는 대량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남미 입장에서는 복잡한 셈법을 가져야 됩니다. 친미 국가도 있고 약간 반미 국가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에 기댈 수 없어요. 반미 국가고. 그리고 친미 국가 입장에서도 친미를 하지만 언제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뢰성 있고 가성비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뭐 유럽이 대안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산 무기는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데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납기가 매우 늦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이 중남미 시장에서 또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가 이번 사건이다. 그리고 중국 방위사업은 이번에 또다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